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사퇴 발표 시점을 놓고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열쇠를 쥔 키맨들이 오늘 검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시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금 성추행으로 사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간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 정무 라인이 대거 교체가 된다. 네. 면직 처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 규정에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면직 처리가 되는 거죠.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비롯해서 오 전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한 민원, 행사, 시민사회 분야 보좌관, 별정직군 13명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가 됐고 그리고 1년 단위 임기제 전문 계약직 2명이 있는데요. 각각 올해 7월과 1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임기가 보장되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공 늘공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 네. 어쩌다 공무원 그리고 늘 공무원이라고. 늘 공무원 네.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어공이죠. 이 정무직들은. 네. 네, 이 박성훈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면직이 되면 기재부로 돌아가는 건데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제 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박성훈 부시장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네. 있어서 재임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정무 라인에서 이런 네. 의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집무실에 CCTV가 없다면서요? 시장 집무실에. 예,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확하게. 가능한 네네. 그런 게 될 텐데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집무실에 다 CCTV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네,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음. 2011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네. 시장실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네네. CCTV 설치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크게 뉴스가 됐었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2014년에 용인시에서도 이 비슷한 이유로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게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거돈 전 시장 집무실 같은 경우도 이게 없었다고 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 지사는 네. 이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CCTV를. 수술실도 CCTV, 집무실도 CCTV. 네, 확실히 네. 하고 싶은가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이 그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 당 지도부 인사들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박주민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이 부산시장 후보를 오거돈 시장에게 양보한 게 김영춘 의원이었거든요. 이 김영춘 의원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후보직을 양보했던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이 김영춘 의원이 좀 인상적인 이유는 만약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매우 강력한 그런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은 어쨌든 이 사건이 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윤리심판원,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은 이 오 전 시장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운동가 출신이죠. 남인순 최고위원은 TF 구성해서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통합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퇴 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통합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사전에 이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분명하죠. 오 시장의 개인적인 일탈을 좀 넘어서 이게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키워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공개된 시점은 총선 이후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발언을 전해드리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주변 사람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서 이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고 사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민주당을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 전체로 좀 비판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로는 이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 대신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라고 이제 그 부분을 공정을 받았다라고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글쎄요 뭐 정치적인 또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지 조금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맞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통합당 보면은 원래는 지금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대변인까지 사퇴를 해서 논평 낼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제가 듣기로는 긴급하게 이 사건이 터지니까 기존에 이미 사퇴한 대변인들이 다시 논평을 내고 그렇게 공세를 취할 정도로 일종의 이제 기회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김영춘 의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언론들이 네. 아직 1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 보궐선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당원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낼 수가 없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복을 선거하게 될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에 네. 성추행 사건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중대 잘못이지. 무슨 소리야. 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 이 4월 재보궐이 있을 텐데 이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점에 부산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시장 후보를 안 낼 것이냐. 안 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당원을 해석할 때 부정부패 사건 같은 중대 잘못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후보 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내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할 수 없는 얘기죠. 시간이 뭐 아직 네.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렇게 논의할 자체가 아니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또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같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 있고 또 김병기 당선인 비서관이 뭐 가정폭력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부부간에도 사실 성폭력이 뭐 가능하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선거 끝나자마자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어제 오고던 시장 사건 때문에 주목은 좀 덜 받았지만 네. 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회식을 한 다음에 이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고 이후에 이걸 인지한 여직원이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 논란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어제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하고 직무 배제 조치가 됐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아까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타부서로 이 발령 조치만 한 겁니다. 타부서로 옮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소극적인데요. 네.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의 아내가 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김병기 의원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해당 비서관은 면직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꾸 이런 뭐 소식들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네. 들려서 이게 좀 속상합니다. 성폭행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럼요. 네. 네,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결국에는 비대위원장 수락했어요. 우리 박정 기자 맞았어요. 네.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이제 아니에요, 근데. 텔레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틀리셨었나요? 네.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더 씌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깨고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네, 뭐 수락을 했는데 저는 수락할 걸로 봤고요. 왜냐하면 자신만만해 이제는. 카드가 없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카드 말고 더 좋은 카드나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김종인 비대위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문제가 된 건 뭐 임기, 네. 정권 이 문제였죠 사실. 근데 반대가 아직 있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도 반대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그 최고위 회의 중에 중도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아예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번 비대위는 총선 이후 생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대위의 당원 당규를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럼 아예 전당대회 출마해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될 거 아니냐. 당대표 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얘기까지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가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비상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움직여야 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 조경태 최고위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정말 비대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있죠? 몇 번째죠 지금 이게? 세 번째로 아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대위만 한 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네.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통합당이 뭐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저는 일단은 안정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비대위가 성공한 경우 여태까지 봤을 때 크게 두 경우로 뽑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시절의 김종인 비대위 당시에 네. 이 문재인 후보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때 박근혜 비대위 이 두 경우인데 이게 다 어떤 경우에 가능했냐면 강력한 차기 권력이 존재하고 그 권력이 정권을 위임했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이 비대위원장일 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민주당 시절의 김종인 비대위는 이 문재인 대표 당시 후보가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네네. 그다음 박근혜 비대위는 그 본인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죠. 그리고 지금 이 통합당이 혼란을 겪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 여기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차기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놓고도 싸우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차기 권력,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가 나와줘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도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을 맡을 때 하는 얘기가 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의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이유로 또 보는 이유는 이 지역구 당선인 비중을 보면요. 84명인데 54명이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인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민의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뜻은 중도층과 수도권 조금 더 봐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구성 자체는 완전히 정반대로 돼 있는 그렇죠. 상태예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이 비대위 체제를 맡도록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43% 정도 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압도적인 찬성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배경에는 아마 충분히 영남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을 거거든요. 21대로 들어가게 되면 영남권 의원들의 힘이 파워가 혹은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사실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들 수가 또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어차피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전화 설문조사가 아니라 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 모여서 무제한 토론하든 뭔가 중진을 모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다 모여서 무제한 토론하면 다 안 나와요.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거. 그래도 그런 저도 모습을 동의합니다.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뭐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좋고 거기서 많은 얘기가 민주주의 쏟아져 아닙니까? 나오지만. 민주주의. 근데 보통 네. 강한 목소리로 다 쏠려가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일단 답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제 통합당 상황은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더 지하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 이 오늘 한 얘기도 들어보면 이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좀 지급이 이제 되는 건가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 그러니까요. 네. 그 말이 좀 네. 소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될 거다라는 그런 면에서 기자들은 안정을 찾을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영남권 의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조혜진 의원이 어제 강하게 반발했듯이 몇 번 흔드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흔들면 싫어하세요. 이분은. 흔들면은 집에 가세요, 김종인 네. 위원장이.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또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라임 자산운용 사태 지금 핵심 피의자들이 참 잘도 숨어 다녔네요. 결국에는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이라는데 이거 그렇죠. 더 많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젯밤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 4개월 넘게 5개월 정도 도주 행각을 벌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김 회장이 택시 잡는 걸 보고 잡았습니다.
근데 김 회장 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저항까지 했는데요. 몸싸움도 했다고요. 네네. 그러다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은신처에 가본 거죠. 단독주택 은신처에 갔더니 이종필 전 부사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군요. 네. 근데 그걸 경찰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상 외의 성과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 남성이 경찰이 들어오니까 주택에 머물다가 창문을 통해서 주택 지붕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수사관들이 가서 잡았죠. 잡았더니 이 남성은 전 신한금융투자 신모 팀장인데 이 라임의 자금 조달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김 회장을 잡으러 갔다가 이 전 부사장하고 이 전 팀장 신모 팀장도 잡은 거예요. 일석삼조. 예, 경찰이 이렇게 잡았고 네네. 이게 어쨌든 뭐 세 사람을 잡으면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김 회장이 조력을 받고 있는 거라고 파악하고 조력자와 김 회장이 만나는 걸 보고 김 회장이 만난 다음에 어디 가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요.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숨으려고 했는데 이 CCTV 확인해서 기다렸다가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이제 청와대 윗선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이제 구속이 네.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닝썬 사건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죠. 윤규근 총경 경찰총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무죄 네. 선고받고 지금 풀려났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경찰총장이라고 네. 불렸던 인물이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이 지난해 10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이 원래 이 가수 승리 등이 이렇게 같이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네. 경찰총장이라고 불러서 이런 별명이 생겼죠. 이 주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이 강남에 주점을 차렸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윤총경이 경찰관들을 통해서 이 단속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해주고 그걸 알려주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무죄가 난 것은 이 대법원이 지난 1월에 이 전원합의체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때는 까다롭게 따져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게 영향을 줘요. 직권남용이 원래 조금 까다롭긴 한데 더 그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네, 이 직권남용 네. 혐의를 적용할 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내려온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윤 총경도 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박성호 기자가 네.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마스크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 영역이. 네, 예. 한번 이렇게 좀 문화발 확장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알겠습니다. 리베로. 네. 다음 주부터 마스크 3장씩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 지금 구매하실 때 어느 약국을 가든 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 요새 안 좀 서고.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좀 풀렸고 마스크 공급도 좀 많아졌고 또 많이 좀 보유를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마스크 오부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한 장 는 겁니다. 근데 이게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해보고 마스크 재고가 또 충분하면 계속 쭉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뭐냐면 3장이니까 오늘 가서 제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에 가서 2장 사고 일요일에 1장 사야지. 그런 건 안 돼요. 한 번에 3장. 한 번에 3장을 사야 돼요. 이게 분리는 안 된다는 것. 네네. 그리고 제가 2번 가겠어요. 한 번 가사니. 그거 주의하시고요. 제가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제 딸이 그 화요일에 사는 네네네. 딸이 화요일에 사요. 그러니까 애니까 아기니까 제가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화요일에 가서 아이일 거 사고 수요일에 제 걸 사요. 2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화요일에 사게 되면 그날 이게 보호자, 대리구매자도 네네네. 같이 살 수 있어요. 편해져요. 제가 수요일 샀는 날 제 날에 딸 것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그럼 부모님들이 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도 좋네요. 마찬가지고요. 어르신 구매할 때도요.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해주던 사람이 대리구매를 하러 가서 자기 것도 같이 살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우리 박순봉 기자 좀 전해주세요. 지금 뭐 공직사회 임금 반납 그리고 연차 휴가 뭐 수당 반납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질병관리본부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노력하시는 힘들잖아요. 이분들 고생 많고. 네, 이게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네. 한 건데 이 자발적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하는데 누군가는 빠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 방역 대책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정은경 네. 질병관리본부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분기 4개월간 30%를 반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0% 정도 반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뭐 여러 여론들이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질병관리본부는 됩니다. 조금 예외로. 그러게요. 네. 너무 고생하시는데 보너스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싶은데. 내가 돈 많으면 내가 주고 싶네. 이러면 뇌물인가? 공무원 뇌물이라는 거. 그렇게 또 그렇군요. 볼 수도 있겠군요. 김영란법 위반이 김영란법 되겠습니다. 위반. 네. 자, 오늘 뭐 이철우님께서 유튜브에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까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합니다. 뭐 제 가르마 때문이 아니고 마지막에 깜짝 스타 나옵니다. 정말로 깜짝 스타입니다. 아, 힌트는 제가 나중에 3부 시작하면서 드릴게요. 정말로 대단한 스타가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타임즈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22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포함해 약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이른바 한국판 뉴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뭐 55만 개, 그 중에서 이제 공공 일자리라고 해야겠죠. 정부가 제공하는 게 지금 뭐 한 40에서 50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 기업 청년 채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뉴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한국판 뉴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그건 좀 정확하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판 뉴딜하고 요번에 발표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요번에 발표드린 내용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를 지금 담았고,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사업의 경우에는 그거를 공공사업 형태로 앞으로 더 정부가 고민해서 구상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좀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 형태로 해서 일자리를 예, 창출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 좀 더 네네네.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재정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금년에도 많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 민간 부문 일자리가 창출 여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50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부분에 40만 명, 네. 민간 부분에 10만 명 이렇게 담았고요. 근데 요 이제 특징이 이게 과거에 있던 재정 투입 일자리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비대면 영역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IT나 온라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공공 분야도 그렇고 민간 분야에서도 많이 창출해 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럼 IT나 온라인 그럼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공공 분야 같으면요, 주로 데이터 구축, 그러니까 이런 공공이나 도로나 이런 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분야에 정부에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거기에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가는 그런 내용도 담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나 행정 지원 같이 방역이나 대면 접촉이 적고 좀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앞으로 사업을 좀 전개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간 기업에는 어떻게 좀 뭔가 좀 지원금을 줘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인센티브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예.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민간의 부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만 명 정도의 저희가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청년층에 대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5만 명 규모가 되고요. 그럼 네. 민간 기업에서도 보면 기업의 홈페이지부터 뭐 이런 유튜브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문서나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산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청년들이 또 IT 쪽에는 많이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런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민간의 5만 명은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일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네.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일경험 이후에 그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내일 채용 문제로 쭉 연결해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사실 뭐 기업이든 인건비를 이제 줄이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민간 부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그런 비용 절감에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서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드리면서 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경로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경제단체들과의 협조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교육 안정을 위한 예산 한 10조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곤 합니다. 뭐 계획하시고 있는 거나 혹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 있으신지요? 일단 상황이 매우 사실은 이게 긴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부 내에서 필요한 예비비라든지 또는 고용보험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바로 확보를 해서 즉시 조치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네. 많은 금액은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IT 분야 일자리 이런 경우 사실 청년들이 뭐 그쪽에 좀 더 빠르다라는 우리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장년층도 못지않게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연령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장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건지요? 공공 부분에서 하는 그 디지털 네. 그 일자리는 30대 이상 장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열 생각이고요. 네. 민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보조하면서 하는 것은 주로 청년 쪽에 좀 타겟을 줄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개월수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뭐 한 6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보통 한 네. 6개월 정도.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 생각해 볼 단계는 아닌가요? 요번 코로나19 상황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6개월짜리로 요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가을 초겨울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상황은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더 추가 대책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고용 관련돼서 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대책을 내놓으신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요번에 저희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고용보험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나 특고 같으신 분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요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담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분들을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에다가 일부 예산 사업을 좀 담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좀 예산이 상당히 제약돼 있었는 어떤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나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그런 영세 자영업자분, 특고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 한 약 93만 명에 대해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새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일자리 잃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사실은 실업자분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신 분들은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아마 종전에 받으시던 임금의 한 60% 정도를 4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새 일자리를 확보하실 때까지 네.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는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고 네. 그 위에 이제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맞춤형 상담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직업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한 1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면 네. 약간씩의 수당들이 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실업자 직업 훈련도 많이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든 분들은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네, 예, 이걸 취업 통해서 성공 네, 패키지. 이걸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대폭 확대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됐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원래 한 19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금년에 30만 명까지 크게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30만 명까지. 예, 그러면 네. 여기에 저소득층분들, 특고 프리랜서분들,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요새 많이 채용이 많이 연기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청년들도 여기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참여하셔서 그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공공 일자리 마련도 다 좋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좀 약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민간 쪽에서 조금 많이 좀 고용을 해줘야지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민간의 그 고용 창출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요 어려운 것을 기업들이 사실은 잘 넘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고용 대책이어서 이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업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유동성 확보하는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지금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좀 극복을 하시고 저희가 이런 고용 대책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용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진행 상황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문자 주셨어요. 이철우님, 택시기사들도 너무 힘들어요. 산학금 겨우 낸다고 하시는데요. 네, 요새 너무 많이 모두가 힘들지만 특별히 또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뭐 여행, 관광,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고 우리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스타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힌트는 농구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을 접속해 주십시오. 가름마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말씀들 많으신데요. 네, 가름마 말고 농구 대통령 아들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